자, 25년 2월 8일 날 건축전기 기술사 시험 친 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시험에는 이 문제 전체가 어떻게 이제 출제됐는지 그에 대한 어떤 분석, 요 총평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봐보시면요. 자, 일단 우리 책이 1, 2,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요. 자, 1권에 보시면 전원 설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 KDS 기준에 전기 설비 시설 공간에 대해서 나왔죠. 자, 요 시설 공간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설 공간 부분은 제가 이제 1교시 8번 문제로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몇 회에 나왔던지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사실 이게 오래전에 한번 나왔고 최근에 거의 안 나오다가 이 KDS가 2025년 그죠? 2024년이죠. 작년이죠. 작년 8월 24일 날인가요? 8월 24일 날 이 KDS가 새로 개정됐죠. 앞으로 KDS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스폰 네트워크 시스템의 스폰 네트워크 방식에 대해서는 요거는 우리 연구반에 있는 교재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도 안 틀리죠. 제가 스폰 네트워크에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안 나온 게 뭐냐면 이 프로텍트 기능하고 오동작 방지 대책이다. 내가 기본반 수업할 때도 설명했고 연구반 수업할 때도 이거 설명했거든요. 이거 분명히 나온다고. 딱 그대로 나왔잖아요. 요 구성장치의 구성과 특징은 요걸 전체를 넣어가지고 연구반 교재에 딱 있습니다. 요 그대로 나왔죠. 그죠?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이제 스폰 네트워크 쪽에는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전류 계산 부분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언제 안 나왔냐면요. 2000 몇 년도죠? 여기 18회인가요? 예. 128회 이후로 안 나왔습니다. 128회. 128회에 우리가 3-25점 문제로 뭐가 나오냐 하면 일선 지락 전류하고 삼상 단락 전류하고 삼상 단락이 발생됐을 때 이 전원축하고 전동기 쪽에서 흘러들어오는 이 고장 전류 있죠. 그거에 대한 세계를 물었죠. 그래서 제가 이 연구반 수업할 때도 이거 이번에 고장 전류 부분이 꼭 나올 수 있다. 제가 준비를 좀 하라고 하셨 부분이죠. 뭐 요것도 제가 이제 다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 병렬 운전은요, 우리가 이제 이걸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뭐 요거는 이제, 두 대 변압기가, 다른 두 대 변압기에 대한 병렬 운전,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이 다른, 변압기 병렬 운전. 요거는 이제 임피던스가 적은 쪽이 이제 과부하 운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통합 운전은 이 부하율에 따라서, 이것도 변압기 병렬 운전의 일종이죠. 변압기 병렬 운전의 일종인데, 부하율에 따라서 부하율이 높을 때는 변압기 대수를 많이 이렇게 해서 운전하고 부하율이 떨어지면 변압기 대수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통합운전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조건들, 정의들, 그 다음에 통합운전을 했을 때 그 어떤 수식 관련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세이빙 측면에서 이 변압기, 이 통합운전 자체가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요. 개폐기 쪽에는 분기회로 쪽에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요 문제가요. 요 문제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요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풀이 문제가 다 있고요. 요 문제가 딱 나오는 순간에 제가 또 예상하는 문제가 딱 세 문제가 또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다음에 정리해서 제가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요런 유형의 문제가 지금 언제 나왔냐 하면 134에 나왔죠. 요 앞에 과전류 보호 조건, 과전류 보호 방법, 그 다음에 과부하 보호 장치의 전격 전류 선정 방법, 과전류 보호를 고려한 도체의 탐면적 선정. 그러니까 약간 유사하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구와 관련돼서 유사한 문제가 어떤 게 있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는 순간에 134회하고 135회 때 이 문제를 분석하고,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 유형일 것이라는 걸 조금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개를 좀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 체크해놓은 그 문제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연구반 수업에 할 때 내가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 KDS에 내가 세 문제를 정리해서 드렸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문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135회 예상 문제에 그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조금 아쉽게 콘덴서라든지 피렉이라든지 변성기라든지 수준해도 보호라든지 뭐 이런 접지 쪽의 문제가 너무 안 나왔죠.
사실 이런 문제가 너무 안 나온다는 게 조금 아쉬운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이 전원설비 쪽에 문제가 한 35%에서 40%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공부를 잘해서야 이 기술사가 땄는데 요즘은 법 공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시험 낸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좀 우리 건축기 기술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출제자들이 이 전력 문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 건축전기 기술사, 즉 전기 기술사로서의 공부를 해야 되는 항목들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빼버리고 이 법 내용을 많이 낸다는 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제 좀 개선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전지 충전 방식이 나왔거든요. 이 예비전원 부분에서. 요것도 제가 연구반 수업할 때 이거 나온다 했죠. 이번에 축전지 충전 방식 꼭 나옵니다. 이거 정리, 이제 우리 연구반 교재에 다 나와 있죠. 기본 수업 교재도 다 있습니다. 이제 부동 충전 방식하고 정유기 용량 산정 방법. 요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정유기 용량 산정 방법은요, 요 문당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당 책자를 이제 예문사로 바꾸면서 요걸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뺐는 게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요거를 이제 다음에 책을 넣을 때 이제 보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관련된 문제죠. 그죠? 요 이제 발전기 용량 산정하는 방법. 이거는 분명히 이번에 나온다 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나온다 해서 시험도 쳤고요. 이거는 꼭 나오니까 유효를 두라고 했죠. 왜냐하면 요 문제는요, 10회 주기로 돕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PG 방식하고 RG 방식에 관련된 그 변압기 그 용량 산정 방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회에서 15회 사이로 텀을 돌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나오냐고 제가 분석을 했냐면, 이 KDS 기준에 여기 이제 자가 발전 설비 용량 산정하는 방법이 한 번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요, 126회 나왔죠. 126회. 이게 이제 126회에 2-25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딱 이제 한 10회째 딱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이 딱 보면 딱 나올 타이밍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건 반드시 나온다고 이제 찍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잘 쓰셨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1교시 문제가 사실 아쉽게 좀 적게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25점짜리 5개, 125점, 10점짜리 2문제에서 이제 총 이제 145점에서 전체 비율에 한 25% 정도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로테이지가 작게 나온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최소한 이 세 개를 기준으로 보면 33%죠. 33%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 한 40% 사이, 요 사이에 나와줘야 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전 및 부하 설비 쪽에 가보시면요, 이 통신선 유도장에 관련해서 정전 유도가 이게 나왔죠. 자, 정전 유도 부분이 요것도 이제 시험에, 요거는 지금 1교시 문제니까 요거는 1교시 문제 풀이해서 별도로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요 앞에 이제 25점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죠? 요것도 이제 유도장에도 요 앞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나왔습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배전계통에 동심중소선 케이블 CNC고요. 이 구조하고 특성. 요 문제하고 비슷한 게 어떤 쪽에 문제가 나왔냐면, 요게 이제 126회에 4-25점으로 나왔습니다. 126회 4-25점이요. 126회 4-25점에 뭐가 나왔냐면, 이 동심중소선 케이블에 종류 3가지 작성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연구반 교재에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FR CNCOW하고 TR CNCW 이 구조 특징. 요게 제가 예상 문제라고 하면서 또 나온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요, TR CNC가 지금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옛날에 들어갔죠.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판단 기준이 없어지는 그 시점쯤에 TR CNC가 우리 판단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KC로 넘어왔다니까죠. 근데 이게 지금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상하는 문제가 요런 TR-CNCW 문제, 그죠? 그 다음에 FR-CNCOW. 요것들이 FR-CNCOW를 실제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TR-CNCW는 한전 배전계통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중 쪽에, 우리가 지중, 선로 쪽에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이제 예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다른 이제 요 예상 문제 중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회로하고 자기회로 법이죠. 요 3-3번 문제에 전기회로하고 자기회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회로하고 자기회로의 차이점이죠. 요 차이점. 이게 108회에 1-10점 나왔습니다. 108회에. 108회에 1-10점으로 나왔고요. 이 차이점이. 대응 관계가, 이게 이제, 113회에 1-10
10점 나왔죠. 그 이제까지 나온 게 대응 관계하고 차이점, 이 두 개로 해가지고 각각 10점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회로 법칙에 대한 대응성 이래가지고 요게 하나 추가를 하면서 25점 나왔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 연구반 교재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요걸 제가 전에 정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정리를 안 했는데, 요 회로의 대응, 관계는 이 전기회로하고 자기회로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오음의 법칙, 그죠? 회로 법칙에 대해서 오음의 법칙하고 키로포 법칙, 그 두 개를 비교 설명하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풀이에 다 적어놨거든요.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거 대응 관계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비교표로 작성합니다. 비교표로. 비교표에서 이제 전기회로, 자기회로를 나눠가지고,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전력 관계 대응력, 그 다음에 전류 관계, 그 다음에 도전율, 그 다음에 이제 전류 밀도, 그죠? 그 다음에 자속 밀도, 요런 거와 관련된 대응 관계, 요런 거를 이제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회로 법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음의 법칙하고 키로포 법칙, 요런 걸 설명하면 되고,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 하면 선형성, 도통성, 제한성, 절연성, 누설 특성, 포화 특성, 요런 가지고 이제 차이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요것들은 우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다 연구한 책자에 있다는 거죠, 제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3번 나왔죠. 그죠? 이미 이제 3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앞으로 다뤄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과 관련돼서는 뭐, 이번에는 척광량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나온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 이제 광도하고 휘도 부분, 요런 것도 여러분들 이제 항상 요런 그 비교 설명을 할 때는 답안지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광도, 휘도 이렇게 나열을 하지 말고, 광도하고 휘도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 설명을요. 항상 이런 답안지 작성할 때 비교하라 이렇게 하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문제를. 아시겠죠? 문제를 이런 식으로요. 일단 여기도 이제 광도, 휘도지 않습니까? 광도, 휘도. 그 다음에 광도, 휘도에 대한 이런 비교표에 대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쭉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도하고 광속 발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개념, 뭐 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개념, 어떤 식, 이런 특징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작성이 났다. 그 다음에 뭐 단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안지를 적어야, 여기 이제 요구되는 그런 답안에 맞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그냥 뭐 광도, 그죠? 광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개념, 식,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단위, 이런 식으로 적고, 또 계속해서 이제 휘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휘도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개념, 식, 특징, 단위를 적지 않습니까? 이래 적으면 이 포매팅상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답안지를 쓰더라도 포매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개념을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답안지 쓸 때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잘 좋지만 우리 건축전기 기술사는요. 어떤 기술사냐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기술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그 보고서 자체가 좀 깔끔하게, 그죠? 이쁘게 좀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답안지 기획하고 하는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조도하고 광속 발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도하고 광속 발산도도 뒤에 제가 풀이하는 거 보면요. 개념, 그죠? 어떤 식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떤 뭐 특징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종류들, 그죠? 그 다음에 단위들, 이런 것들로 제가 이제 비교표를 해가지고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 이제 2-5번 문제에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야간 조명 그 설계 기준하고 디자인 원칙. 이게 어디 있냐면요. 이 문제의 답안지는요. 서울시, 이런 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 이제 야간, 이 경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요. 여기에 110페이지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0페이지가. 109에서 11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카페에 지금 용량이 크면 제가 우리 그 공부하신 분들 전부 다 메일로, 제가 메일 다 있으니까 메일로 다 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요. 이번에 이제 135회 때 기출된 문제들 중에 관련된 그 백데이터 있죠. 백데이터는 가능하면 이제 용량이 크지 않으면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다 올릴 것이고, 만약에 용량이 커서 이 카페에 못 올라가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메일로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문제 조명이 있어요. 조명 문제가 이번에 몇 문제 나왔죠. 그죠?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KDS 기준의 옥내 조명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제가 옥내 5개, 그 다음 배선 설계 기준. 요걸 3개를 내가 딱 정리해서 드렸죠. 그 중에 내가 3개 중에 한 문제는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왔죠. 그러면 다음에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다음에 대충 나올 게 이제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KDS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분석을 또 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다음에 136회 때 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 있죠. 그거를 딱 한번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서 여러분 드리고 또 이제 연구반 쪽에서는 계속 시험을 칠 겁니다. 계속 시험 쳐서 이제 여러분들 그죠? 암기가 되도록 그죠? 암기가 되면서도 좀 차별화된 답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부분요. 자, 그 다음에 도로 조명 관련해 가지고도 이 도로 조명이 한동안 좀 안 나왔죠. 도로 조명이 유사한 문제가 언제 나왔냐면 이게 118회 때 도로 조명에 대해서는 118회 때 나왔죠. 118회 때. 118회 때 2-25종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도로 조명하고 터널 조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로 조명하고 이제 터널 조명하고 이렇게 나왔죠. 두 개를 합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이 도로 조명을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로 가로등 그 설계시 고려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의 답안지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노면 희도와 소요조도 있죠. 이 주요 키워드가 뭐냐면 노면 희도와 이 소요조도 뭐 이런 관계들요. 이런 내용들의 키워드가 작성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원 선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기구 선정이죠. 조명기구 선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조명기구 배치 방법,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답안지에 들어가야 되고, 다섯 번째는 뭐 조명 계산 같은 거, 이런 것들,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키워드를 해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요. 요거는 우리 이제 기본서에 있죠. 기본서, 옛날에는 이제 문헌당이었죠. 문헌당이었고,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예문사로 지금 바뀌거든요. 제가 이거는 지금 이제 좀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좀 제껴버리고요.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다시 이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작업이 끝나가지고 이제 이게 오탈자 찾고 이제 저기 출판사로 다음 우려를 넘기면 조만간에 이제 2권도 나올 겁니다. 이제 3권도 좀 나올 거고요. 자, 1권이 이제 조금 제가 조금 이렇게 급하게 좀 만들다 보니까 탈자가 좀 있었는데 2, 3권은 탈자 없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3권 같은 데는요, TNTT-IT 계통 있죠. 거기 이제 그 어떤 보호 방법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 계통을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세밀하게 여러분들 딱 제가 설명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 그림 같은 걸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좀 수정 작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기본서 보실 때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반대할 수 있도록 제가 이거 정리하는데 거의 반나절 걸렸습니다. 그 TNTT IT 계통 다시 정리해서 올려놓은데요. 자,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번에 아쉽게 이 동력 설비 쪽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동력 설비가 맨날 한 두세 문제 나왔는데, 그죠? 이번에는 이제 이 동력 부분이 안 나왔다는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동력 부분도 이번에 제가 이제, 좀 찍어 놓은 게 몇 문제 있었거든요. HVF라든지 이런 거죠. 하모닉 볼테이지 팩터 같은 거. 이런 것들 꼭 좀 나올 것 같았는데, 이번에 좀 안 나왔죠. 뭐 그런 게 좀 있었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20 관련해가지고는 25점이 이제 5문제, 10점짜리 2문제에서 요것도 145점에서 총 7문제 나오고요. 요것도 이제 비율이 25%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군, 2군 비율이 좀 적게 나왔다. 좀 이번에 특징적인 게요. 보통 2군은 문제 분석을 보면 한 33% 이상은 좀 나왔거든요. 최소한 30% 이상의 문제가 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적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럼 이제 3군이 이제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3군이 전체적으로 50%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쪽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재생 쪽에 첫 번째, 이 전기 자동차 관련된 이 충전장치 시설 기준 있죠. 요게 이제 왜 나왔냐면, 이게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3개가. 이번 지금 이제 이 전기 자동차 충전장치 시설 기준에 보면 9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온 게. 근데 이제 10번, 11번, 12번이 작년에 이게 좀 추가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 좀 놓쳤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설 기준까지를 더 적어주면 답안지 가점이 굉장히 붙겠죠. 그죠? 왜냐하면 개정된 내용까지.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추가된 내용까지, 원래 9개가 있었는데, 그죠? 여기 이제 3개가 더 추가됐다. 그리고 이 전기 자동차에 관련해서는요, 전반적으로 시험이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를 이제 대충 봐보시면요, 이게 지금 전기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는 128회 때, 2-25점이죠. 여기가 이제, 충전장치 시설 기준이 나오는데, 충전장치 시설 기준이요. 충전장치 시설 기준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3가지 문제를 물었습니다. 3가지. 3가지 문항 중에서 이 한 문제로 이제 충전장치 시설 기준에 대해서 물었죠. 그러니까 이게 128회 때 나왔죠. 그 다음 129회 때, 2-25점으로 뭐가 나오냐 하면 또
이 충전 시설 종류, 그죠? 여기 이제 충전 시설 종류, 그 다음에 수량 나왔죠, 그죠? 설치 수량. 요것도 이제 제가 연구반 교재 다 풀이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요런 것들요, 요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요게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에 아마 129회 때 작성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자동차 관련 법에 이게 나와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KC 이런 데 안 나와 있고 다른 법에 있습니다. 정리를 다 해놔놨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그죠? 요런 부분. 그리고 134회 때 지금 뭐가 나오냐 하면 1-10점이죠. 134회 때 1-10점 문제로 이때 이제 뭐 나오냐, 이제 IK하고, 그죠? IP. 이 보호 등급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IK는 이번에 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IK가 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나왔다는 거죠. 이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충전장치 시설 기준과 설치 수량, 요게 이제 나왔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몇 회 나왔다는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K 관련해가지고, 그죠? IK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25종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자주 나온다. 무조건 하고죠. 충전 시설, 요런 관계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수량 요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IK가 이상하게 이번에 또 좀 나왔다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태양전지 변환 효율하고, 파워 토론스가 나왔죠. 요것도 우리 연구반 교재에 다 나와 있죠. 요거는 지금 어디 나오냐? 요 파워 토론스는 이 1-101회 때죠. 101회 때. 101회 때 1-10점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요것도 우리 연구반 교재에 다 풀이를 다 해놨죠. 그 효율 문제도, 세 가지 효율이 있죠. 그죠? 이 변환 효율뿐만 아니고, 이 효율 관계에 대해서 또 세 가지를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부분은 예상 문제로 이거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변환 효율만 나왔죠. 그죠? 효율 문제에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깊이 있게 나오면, 이 세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변환 효율 요것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류전로에 대한 지락, 발생 시 전로 차단 장치. 요 부분요. 요 부분이, 언제 나오냐? 요 바로 앞에 나왔죠. 이게, 125회 때도 나왔고요. 125회 때, 4-25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거 연구반 수업할 때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이거요. 이거 개통 전체적으로 이 저압과, 이게 지락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IMD하고 GFD 있죠. 그죠? 그 다음 누전 차단기 동작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죠? 이거 내가 한 시간 정도 걸쳐가지고 이 지락 차단 장치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기본반에서는 제가 이게 좀 어려우니까 좀 설명하기 어렵고, 연구반에 오시면 제가 개통을 전부 다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또 나온다요.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거든요. 잘요. 그냥 이걸 외운단 말이죠. 이거 외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개통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웬만큼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요 태양광 발전 설비에 직류 지락 차단 장치 있죠.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산형 전원 쪽에는 제가 이번에 연구반 수업하면서 꼭 나온다 했죠. 이걸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나왔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뭐, 요런 것들 잘 썼을 겁니다. 전원 방식에 대한 인버터 분류, 그 다음에 독립운전하고 자립운전, 요런 것들도, 요런 것도 이제 비교표로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비정상적인 전압축 파수에 대해서 운전 지속 시간, 요것도 이제 전에 기출이 한번 됐죠. 그죠? 요것도 이제 전에 한번 기출이 됐던 문제이고요. 자, 요런 부분도 여러분들 이제 요 연구반 교재도 다 있고, 분산형 전원 배정계통 연계 기준 있죠.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분산형 전원 배정계통 연계 기준 제일 마지막으로 변경된 그 자료 있죠. 제가 그 카페에다가 띄워놨을 겁니다, 아마. 그죠? 요거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그 규정 카페에다가 꼭 보십시오 하고 내가 이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 개통 지원 기능, 요거도 분산형 전원 배정계통 연계 기준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어려웠을 겁니다. 뭐, 요런 것들은 우리 연구반 시험에 다 시험 쳤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시험을 다 쳤던 부분인데, 요 4번 항목이 이제 우리가 사실 예상을 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점 문제로 요건 나왔죠. 요 10점 문제를 보시면, 여기 연계 기준에 있을, 분산형 전원 연계 시에 이 전기 품질 문제 있죠. 요거. 이 직류 제한 이 부분, 뭐 0.5%인가 뭐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역률, 역률은 항상 유효전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역률 90%인가 이런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게 이제 전력 계통에
유의전력이 들어가면서 그 이제 전압 변동 이런 게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 연계 지점의 전압 변동에 의해서 타수용과 쪽에 어떤 전압 변동에 대한 어떤 프리카 문제,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고도파 유행률 THD 있지 않습니까? 요 THD가 우리 이제 한전 대전계통 연계 기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송배전 전기 설비 이용 기준인가요? 거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전 전기 공급 규정인가요? 거기도 또 나와 있죠. 세 개 다 나와 있습니다. 세 개 규정에. 요거는 우리 이제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연구관 교재에도 다 해놔놨습니다. 요게 이제 3%, 1.5% 이런 거 있죠. 66kV 이하일 때는 3%인가요? 154 쪽에서는 154 154에서는 얼마죠? 1.5%죠. 지중이든 가공이든 뭐 두 개를 좀 나눠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 나왔는데, 요 제로 에너지 빌딩은 사실 이번에 조금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요런 것들은 수업을 다 했죠. 요 1차, 에너지 자립률 정의 요런 것들.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죠? 생각을 좀 못했던 건데, 사실 제로 에너지 빌딩 요 부분은 전력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요즘은 이제 이 제로 에너지 빌딩 자체가 굉장히 하다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이 제로 에너지 빌딩도 한번 문제를 분석해 보면요. 이게 이제 96회 1-10점 문제로 최초에 이제 한번 나왔죠. 최초에 1-10점 문제로 뭐가 나왔냐 하면 제로 에너지 빌딩을 실현하기 위한 요건이 있죠. 요거 요건. 세 가지.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96회 1-10점으로요. 그 다음 121회 때 2-25점으로 뭐가 나왔냐 하면 제로 에너지 빌딩에 대한 이 개념, 그죠? 여기에 대한 개념이 물었고, 그 다음에 적용 기술을 물었고,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이걸 물었죠. 요거는 우리 기본서 교재에 다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서에 다 있죠. 기본서 교재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26회 때 이게 1-10점 문제로 인정제도가 나왔습니다. 인정제도에 관련된 문제요. 인정제도에 관련된 이 정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 뭐 기관들 뭐 이런 요 부분이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여기 인정기관이 나왔습니다. 인정대상, 인정기관이요. 이런 것들이요. 요게 이제 10점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35회 때 4-25점 나왔는데,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어떤 텀으로 보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는 거의 뭐 한 10회 이내로 나왔죠.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10회 이내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걸 딱 보시면 지금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 자체가 2025년 이후로, 그죠? 우리 2030년 이때까지 이제 여기 국토부에 대한 그 로드맵이 있죠. 그 로드맵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연구관 교재도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인정 절차에 관한 부분도 한번 나왔는가, 그렇죠. 인정 절차 부분도. 하여간 이제 요게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과 관련해서도요. 계속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10회 안쪽으로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관련해가지고 방법만제가 지금 안 나왔죠, 이번에요. 방법만제가 안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방법만제도 조금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하도 많이 나왔죠. 그죠? 하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좀 안 나왔습니다. 정보통신 관련해가지고는 여기 이제 공간 선정시 고려사항이 있죠. 군내통신실 공간 선정시 고려사항. 이게 어디냐면요. KDS에서, KDS 아까 시설 공간 있죠. 아까 그 시설 공간 거기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군내통신실에 대한 건축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다음 정기적인 거. 그 세 가지를 적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군내통신실 면적과 관련한 이 확보 기준은,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 여기 이제 방송통신 관련한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 볼 때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이제 어려웠죠. 정보통신 ISDN망이요. 요 ISDN망에 대한 개념은 우리 3군에 있습니다. 3군에. 우리 3군에 ISN이라고 되어 있죠. ISN. 그죠? ISN. 제가 이제 여기 시험에 워낙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종합통신망에 대한 개념이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여간 좀 죄송하고요. 왜냐면 이 시험에 제가 이제까지 안 나온다는데 이제까지 거의 단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 분석한 이후로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튀어나왔죠. 근데 이제 회선 교환 방식 있죠. 이거는 내가 기본서 설명을 해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이거는 옛날에 한번 나왔는데, 이거 아마 그 기본서 할 때 내가 설명할 때 이거 다른 사람도 못 쓴다.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들 가지고 개념을 하나씩 설명해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건축기술사 공부할 때 제일 어렵게 공부했던 중에서 한 개가 이거였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정보통신기술사를 공부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공부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잡았다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계략적으로 이제 개념을 잡았죠. 이 메시지 교환 방식, 그 다음에 패킷 교환 방식 있죠. 이 세 가지를 써야 되죠. 패킷 교환 방식. 이 세 가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기본반 수업할 때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기본반 수업할 때. 그죠? 기본반 수업할 때 개념이 여러분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요게 어떤 개념적이 어떻다. 이게 통신을 어떻게 한다. 이게 어디에 적용한다. 이 특징이 뭐다. 내가 비교를 다 했습니다. 제가 일단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이 설명을 해드렸죠. 요거는 이제, 하여간에 이제 요 기본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좀 그럴 겁니다. 자, 하여튼 이제, 요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거의 이제 놓쳤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 업무에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봐보시면요. 요게 이제 4-4번 문제죠. 4-4번 문제. 요건 1-12번 문제고요. 요것도 이제 4-3번 문제죠. 4-3번 문제. 4-3번 문제. 자, 기성 및 준공검사 요 부분은 언제 나왔냐면요.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요 부분. 기성 및 준공검사 이 부분이, 88회 때 1-10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준공 문제하고 거의 같은 문제죠. 요게, 그죠? 이게 이제 88회 때 나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135이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부르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느낀 게 이제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이 설계 계획 및 감리, 즉, 감리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설계 감리 쪽에 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뭐, 감리 업무에 관련된 거, 이 앞에는 상주하고 비상주 감리, 그에 대한 업무, 이런 것도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감리 문제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준비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보고요, 지금 나오지 않은 부분 있죠. 우리 이제 감리 인원 선정하는 거, 이런 것도 나왔고요.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감리 대가 선정하는 것도 나왔죠. 이 감리 문제만 해도 우리 연구반 교재에 제가 한 10개 가까이 문제를, 기출문제 해놓은 걸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죠. 나오지 않은 부분에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이 감리 문제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옆에 문제, 나오지 않은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오지 않았던 문제다 보시면 됩니다. 기성 관련된 이런 문제요. 예비 준공검사도 마찬가지요. 뭐 시운전한 이런 것도 이제 처음 나왔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앞으로 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반송 설비가 나오는데 이 반송 설비는요, 퐁당퐁당 나옵니다.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안 나왔다가, 그 다음 나왔다가, 그 다음 안 나왔다가. 그럼 이게 이제 136회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되겠죠. 반송 설비 쪽에는요. 자, 그래, 이제 반송 설비 쪽은 이번에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전기의 방전 현상 관련해가지고, 여기 이제 1-10번이죠. 1-10번 문제. 요 정전기에 관련된 올인 대책, 요런 게 이번에 시험에 25조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방전 현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요거는 방전 현상에 대한 거는 1교시 문제 때 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두 번째 1-10번 문제가 여러분 조금 못 썼을 것 같은데요. 쓰기가. 이 풍력 발전 설비 피해 시스템에 관한 이 구역 있죠. 여기 이제 LPZ 0, 1, A, B 있죠. 그죠? 0, 1, 그죠? 0, A, B. 그 다음에 LPZ 1, 2. 그죠? 요런 것들. 요 LPZ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이제 구역별, 이 LPZ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걸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이드 있는 거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 지금, 요게 관련된 게 어디 있냐면, 우리 기본서 3군에 나와 있죠. 기본서 3군에 제가 요 그림을 다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LPZ라고 설명 안 하고, 요 풍력 발전 시스템에 대한 그 필요 대책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LPZ 0, 1, 2, 요거 이렇게 작성해 놓은 그게 있죠. 그림에. 그거라도 이제 보고 이제 작성을 했었으면 되는데, 요 문제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필요 시스템에 대한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매시법. 요것들도 이제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예상을 했던 문제입니다. 이거요. 제가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연구관 수업하면서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시험도 쳤죠. 이거 시험도 쳤고, 이건 아마 다 잘 쳤을 겁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 그 다음에 적용들, 그죠? 적용을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한 특징이 어떻게 있냐, 뭐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답안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 문제는, 요 문제가 지금 자주 나오고 있죠.
소방 문제에서 화재 안전 기준에서 여기 이제 비상 전원 수전 설비 있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전에는 계속 특고압 쪽에 물었습니다. 비상 전원 수전할 때 고압 특고압 수전 방식이 두 번 나왔죠. 그죠? 거기 이제 회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큐비컬 뭐 방식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 세 가지 그 물은 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특고압 쪽으로 물었는데 두 번이나 물었는데 이번에는 딱 저압 쪽으로 물었습니다. 저압. 그러니까 여기 약간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죠. 요것도 우리 이제 1군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1군에 지금 이제 예문사 책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연구반 책에도 요 다 나와 있죠. 있는데 아마 요것도 약간 이제 안 보셨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요. 이번 문제를 약간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간 쌓여져 있는 문제 있죠. 뭐 쌓여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좀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딱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보다는 그 옆에 잠깐 있던 여러 문제들, 방심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 관련된 거, 회로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전반, 배전반, 요거 1종, 2종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써야 되거든요. 요거도 1-10점 문제죠. 그죠? 그런 부분도. 자, 그 다음에 KC 문제에 대한 그 보호도체 문제. 요거는 제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했습니다. 보호도체, 접지조체 이번에 시험 꼭 나오니까 이거 좀 꼭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키포인트, 이런 거 적을 때도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법규에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적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쓴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누가 차별화된 답안지를 써야 되냐? 거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거죠. 테이블에 나와 있는 그 선도체 기준에 대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계산 시계에 의해서 그 보호도체, 그 다음 접지도체, 그 단면적 선정하는 방법 있죠.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은 이후에 그 이면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도 써줄 수 있으면 더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쓰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등전이 본딩 쪽에서는 제가 이번에 뭐가 예상했냐면, 이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이 꼭 나온다 이랬죠.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그 앞에 이제 감전보호 등전이 본딩에서 보호 등전이 본딩이 이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비접지 국보 등전이 본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전보호용에서 빠진 게 뭐냐면,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이 안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10.5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고 내가 연구반 시험도 쳤고, 우리 예상 문제도 올리라는데, 여기 이제 KC 규정에 의한 등전이 본딩에 대한 분류 대상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감전보호용하고, 뭐냐면 필요용 있죠, 필요용. 그러니까 기능용, 그 세 가지가 있죠. 이 등전이 본딩의 분류, 즉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그죠? 감전보호용, 필요용, 기능용. 그래서 기능용은 KC에 지금 안 나와 있죠. 그죠? 기능용은 KC에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적어야 되는 건 아까 두 가지. 그거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부분. KC 규정에 관련된 케이블 트렌치 공사.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 1권, 저 이제 예문사로 바꿔놓은 책이죠. 옛날에 무릉락 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트렌치 공사는요, 저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딱 나오는 게 있죠. 배선 쪽에. 배선 쪽에는요,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렌치, 그죠? 막 그런 것들 꼭 나올 수 있다. 뭐 지중 관로 공사 쪽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또 한 두 개가 또 있죠. 예상되는 문제들이요. 요것도 지금, 종전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또 나왔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이 발열선. 이 발열선도 사실, 오래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오래전에요. 발열선이 굉장히 오래전에 한 번 나왔는데, 요걸 아마 쓰신 분이 거의 좀 없었지 않겠냐. 자,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 맥스웰 방정식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제가 예상했던 문제죠. 꼭 나옵니다. 미적 분형 같이 좀 봐보십시오 했죠. 그죠? 요에 대한 정의, 요 개념들, 그 다음에 요 수식적인 거 네 가지, 요걸 쓰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 상권 쪽이 전체를 보시면 기출 포함해가지고요. 전체 25점이 이제 8문제, 200점, 10점짜리가 9문제 해가지고 총 280점이 나오는데, 16문제요. 전체 우리 31문제 중에서 16문제 이렇게 반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제 580점 중에 290점, 50%가 이 3권하고 이제 기초 쪽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문제를 계속적으로 분석해 보시면요. 3권 쪽이 특히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재생 관련해가지고 봐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자주 나오고 있죠. 많이. 이 신재생 쪽에도 지금 문제가 한 서너 문제는 꼭 나오고 있고요. 신재생 쪽에.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이 KC 쪽 있죠. KC와 관련 것도 지금 여기 이제 세 문제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밑에도 사실 이것도 이제 여기도 KC죠. 밑에 KC. 여기 KC 보시면 이 KC 문제가 지금 세 문제 나왔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이거 외에도
밸런스 문제도 사실 KC 문제지 않습니까? 4문제 나왔죠. 이 KC 문제가 4개 나왔다는 거죠. 사실 KC가 이번에 너무 많이 나왔죠. 그죠? 일단 이번 전체적인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법규 쪽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좀 사실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 법규가 많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약간 이제 정당하지 못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다. 왜냐 이게 노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좀 그런데 법규는 한두 문제 나오는 건 괜찮은데 이번에 좀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아까 그 뭐죠? 경관조명 같은 거 그런 것도 일종의 법규라고도 볼 수 있죠.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산형 전원 관련해 가지고 그 규정 그죠? 그것도 규정이잖아요. 아까 비정상적인 전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파수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전기 품질 부분 이런 것도 다 보면 그 기준 법규거든요. 법규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10문제 이상이 이번에 나왔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런 문제의 추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분석을 여기까지 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1교시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